안녕하세요. 국제상문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규칙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이그 규칙은 1921년 헤이그 회의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헤이그 규칙이에요. 그때부터 각국으로부터 선주, 하주, 뭐 은행업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진행을 했고 회사위원회, 국제회사위원회 커미트 마리타임 인터내셔널 이게 근데 불어예요. 이거 불어식으로 읽어야 돼. 내가 불어를 못해서 불어 발음으로 못 읽겠는데 아무튼 CMI라는 곳에서 협약의 초안을 작성을 했고 1922년에 이것을 이제 그 무슨 외교관들 모이는 회의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린 다음에 24년에 26개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 31년부터 발효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얘기할 뭐 함부르크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규칙들의 경우에는 이 협약 자체에 여러 국가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그 헤이그 규칙의 어떤 위상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적용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에 대해서 적용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상 운송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선화증권의 통일과 관련된 규칙이라고 헤이그 규칙의 성격을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어떤 운송 계약을 보면 용선 계약, 그리고 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선화증권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일종의 이제 권리증서로서 활용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화증권하고 선화증권을 소지한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순간부터 해상 운송에 관계되는 모든 운송 계약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해약 계약 당사국, 그러니까 해상 운송 계약의 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이 된다. 그것이 뭐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든 뭐 그냥 선화증권이든 뭐 상관없이 발행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헤이그 규칙은 기본적으로 채약국에서 작성한 선화증권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약국이란 말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26개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약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사실상의 어떤 직접적 적용입니다. 근데 헤이그 규칙은 간접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간접 적용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협약에 직접적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저 협약에 그 효력에 저 협약의 내용이 일종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그 나라의 자국법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 협약의 어떤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뭐 간접 적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협약의 내용을 그 국내법화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뭐 그건 어쨌거나 그렇고, 헤이그 규칙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적용 범위부터 살펴보면 운송 화물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조 C항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헤이그 규칙에서는 살아있는 동물과 그리고 갑판적에 있는 화물, 갑판이죠. 배의 갑판. 이게 이제 이 협약 자체가 1920년대 만들어져서 1931년에 발효됐기 때문에 이때는 컨테이너선이 없던 시절이에요. 컨테이너선이 없던 시절에 살아있는 동물하고 갑판 위에 실어 놓은 함물을 제외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운송 화물이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비상업적으로 뭐 운송되는 뭐 특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상업적 특수화물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으면 이삿짐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상업적 목적으로 수송하는 거나 운송하는 물품이 아닌 것들이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인데 이삿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뭐 시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살아있는 동물하고 가판적 화물을 제외한 것이 운송 화물이다 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물과 가판적 화물이 운송 화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품이 운송 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헤이그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운송 구간은 물건을 선박에 적재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선박으로부터 양하한 시점까지 이른바 태클 투 태클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해상 운송인의 의무와 관련된 건데 제3조에 나옵니다. 제3조 1항에 가망 능력 주의 의무, 해상 운송인이라면 갖추어야 될 가망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인은 발항 당시, 여기서 말하는 발항 당시라는 게 항구를 출발하는 당시를 뜻해요. 항구를 출발을 할 때 선박이 항해 중에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 뭐 풍랑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파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풍도 있을 수 있고 많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데 매우 적합한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선박 가망성 또는 가망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죠. 출발할 때 가망성 갖춰야 된다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의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거죠.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절대적 주의도 아니고 상당한 주의도, 주의를 안 해야 된다도 아니고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도 아니고 무조건적 주의도 아니고 상당한 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due diligenc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운송인은, 해상 운송인은 항구에서 출발을 할 때 그리고 이러한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가망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망성에는 꼭 선박의 어떤 내구성도 이야기가 되지만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냐면 인원, 그러니까 선박이 바다에서 항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원들을 배치를 하고 선박의 의장품이나 보급품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해상 운송이라는 게 결국엔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화물이 운송될 선창 내에 아니면 냉동실, 냉장고죠, 냉장고. 그 다음에 냉기실, 그리고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을 화물을 수령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을 보존하는데 적합하게, 세이프티하게, 핏하게 해야 한다가 가망 능력의 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출발 시 상당한 주의를 갖춰야 된다. 누가? 해상 운송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항상 문제가 되고 사람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건데, 운송인은 화물을 선적하고 배에 이제 실는 거죠. 관리 취급하고 적부하고, 적부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용선 계약 얘기할 때 적부 정리를 얘기를 했어요. 제자리에 배가 화물이 한 곳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배의 무게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적절한 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적부 정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운송인은 화물을 선적하고 취급하고 적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죠. 이제 운송하고, 그리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화물을 배에서 내리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운송,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해상 운송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운송인의 업무예요. 이래서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운송인의 업무에 대해서 해상 운송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무엇이다? 상업상 과실이다. 자,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것이 뭐예요? 가망성에 대한 주의 의무였죠. 이 3조 2항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물에 대해서 선적하고 보관하고 취급하고 양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물에 관한 주의 의무라고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물에 관한 주의 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운송인의 상업상 과실이라고 합니다. 운송인의 상업상 과실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상업상 과실? 커머셜? 그 뜻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해상 운송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운송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죠? 화물의 운송을 적절하게 잘 하는 거죠. 근데 화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송을 해야 되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원래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상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업상 과실, 그래서 화물 운송인, 해상 운송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제대로 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상 과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 책임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조 3항에 선화증권의 발행 의무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운송인, 선장, 운송인의 대리인은 화물을 자기 책임하에 받죠. 인수하죠. 그리고 나서 송화인한테 일종의 화물의 영수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화증권이 교부되어질 때에는 여기 지금 밑에 25번 슬라이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마크죠. 마크, 화인. 화물이 선적 개시 전에 화물과 서류가 동일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주요 수단, 표시, 마크, 화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마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화물 그 자체에 마크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뭐 압인이 되어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거나 뭐 부착이 되어 있거나 표시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헤이그 규칙이 만들어진 시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컨테이너 운송이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고 있고, 컨테이너마다 여러분들이 선사들의 로고가 적혀 있고, 그 컨테이너 외부에 보면 컨테이너 고유 번호라든지 로트 번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굳이 마크를 하지 않아도 컨테이너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라든지 고유 번호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가 어떤 컨테이너인지 아니면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 물류가 나오면서 컨테이너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스마트 칩이나 RFID 칩을 둬서 그 RFID 칩을 통해서 화물의 그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화물의 정보라든지 기항지, 출항지, 한적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죠. 리더기를 통해서. 그래서 화인이라고 하는 것, 더 마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 운송이 사용되기 이전에 종이 박스 상자나 골판지 상자나 나무 상자, 주로 나무 상자였죠. 골판지 상자도 이때 쓰이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주로 나무 상자에다가 그런 어떤 다른 나무 상자와의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화인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화인에 대해서 선화증권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화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송화인이 예를 들어서 송화인한테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통지를 하는 것이죠. 송화인이 서면으로 물품에 대해서 명세가 이렇다, 포장이 이렇다, 개수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송화인이 알려준 그 내용대로 화물의 개수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근데
화물에 대해서 100개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송하인이 100개라고 했는데 정말 송하인 말만 믿고 선화증권에다가 100개를 적어 넣으면 나중에 진짜 목적지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운송인은 진짜 그 선화증권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화물 100개를 내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송하인이 이렇게 화물을 선적했다라고 포장수와 계품 숫자를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화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화물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을 했는데 실제 실제 송하인이 알려준 것보다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포장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선화증권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선화증권의 어떤 기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선화증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제3조 사항에 선화증권의 증거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제3항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이 이겁니다. 이거 ABC 하인 통지 외관 상태 요게 ABC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는 대로 송하인이 얘기한 대로 운송인이 화물의 외관 상태를 확인한 대로 그렇게 선화증권에 기재가 되고, 그렇게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송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운송인은 그와 동일한 내용의 물품을 내어줄 이유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선화증권이 저렇게 화물이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물건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송하인의 보상 의무. 이 부분은 송하인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개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잘못 알려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화물을 실제로 100개를 운송하면서도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이 200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송하인이 운송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수하인하고 풀 게 아니라 운송인하고 이 송하인 간에 뭔가 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정보를 사기에 의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 손상의 통지. 물품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이전되기 전이거나 이전이 되는 도중에 보관되고 있을 때 멸실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송인이 화물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화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물을 받는 사람은 물품에 대해서 상태를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물품에 대해서 상태를 살펴볼 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멸실 손상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품을 딱 받았어요. 우리 집에 택배가 왔다고 칩시다. 택배가 왔어. 그러면 바로 뜯어가지고 물품이 잘 왔는지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하고 물품이 잘못 왔으면 잘못 왔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화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의 외관상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야 화물의 컨디션이나 화물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화물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물품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자, 이 멸실 손상의 통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물품의 하자라고 하고 물품의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3일 내에 그 하자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은 물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물품의 하자나 물품의 문제에 대해서 운송인한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있죠. 멸실 손상의 통지하고 그 송화인의 보상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운송인의 의무로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화인, 하주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송화인이 뭐 제대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물품이 잘못 왔어요,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바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물품의 상태나 외관상의 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으면 3일 내에 하고, 소송은 1년 내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조 7항에 성화인에게 운송인이 교부하는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을 기본으로 합니다. 송화인이 요구가 있으면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한다.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한다는 이 이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UCP 600에서 그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3조 8항이 있습니다. 제3조 8항은 헤이그 규칙에서 규정된 운송인이 자신의 의무를 태만, 가실, 불이행하여서 발생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줄이거나 면제시키거나, 그러니까 운송인에게, 쉽게 말해서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운송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조항들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한 이익이 운송인한테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운송인에게 이 헤이그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상의 어떤 베네핏이 돌아가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1항에는 가망 능력 주의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선박의 불가망성의 결과로 발생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나 선박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있죠. 내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 근데 선박의 불가망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상당한 주의를 안 했으면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거든요. 상당한 주의를 하면 선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냐 안 기울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리고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주가 운송인의 보관하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하물의 손해가 가망 능력 주의 의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하주가 운송인에게. 근데 운송인이 자기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요. 그럼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이 이런 운송 가망 능력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가 아님을 자기가 입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거는 불가망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 하물의 멸실이 불가망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상당한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이것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 부정문이라서 그런 건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을 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주의가 없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 책임 원칙,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책임 제한을 좀 살펴보면 해상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이거 쉽게 말하면 가실이란 게 가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화물에 대해서 화물의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기울여야 되는 주의를 게을리하면서 이거 가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잘못이 있어서 생긴 화물에 대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가실이 없어요. 무가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가망능력 주의 의무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나는 두 베스트를 했어요. 두 베스트를 했는데 화물이 멸실 손상이 났어. 나는 정말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주의를 다 기울였고 모든 걸 노력을 기울였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과 사안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났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는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 그렇게 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난 책임지지 않아가 기본적인 이 해상 운송인의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포장당 책임 제한이 있는데, 운송인이 이렇게 해서 가실을 했어요. 자기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주잖아요. 배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배상에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 원 패키지나 원 유닛당 100파운드입니다. 100파운드. 100파운드. 지금은 쓰이지 않는 화폐 단위라고. 파운드가 저 영국에서 쓰죠. 100파운드인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1930년대잖아요. 1930년대의 100파운드거든요. 그리고 요게 그래서 뒤에서 나 얘기를 하겠지만 헤이그 비스비 규칙 때 바뀝니다. 그리고 소송할 수 있는 그 소송의 제소기간도 1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면책을 얘기를 하는데, 운송인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